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정오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태풍 풍엉 때문인지 서울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는데요. 제주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총선 버스 대선 올레할 때 늘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 뉴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인근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 방패장에서 약 1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원전과 방패장은 과연 우리에게 안전한 걸까요? 오늘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제가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주 일대 활성단층 밭에 있는 이 월성원전 또 신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30년 수명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구조물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이것 역시 미지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는 폐쇄하라. 그리고 경주 방패장은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월성원전 직원들도 지진을 느꼈다는 겁니다. 또 월성원전 부지 안에 설치된 지진 감지기도 작동이 됐다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선 사요나라 원전 탈핵 집회도 열렸습니다. 당국자들이 과연 이런 국민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바마의 전쟁 선포입니다. 이라크 전쟁 종전을 내걸고 당선됐던 오바마가 어제 새로운 중동 전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시리아 공습은 이라크 침공 때처럼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끝내는 충격과 공포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간 또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설사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한다고 한들 이게 또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마틴 댐프시 말대로 장기간 또 지속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아마도 지상군이 투입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또 한 번 파병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섣부르다고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자, 오늘의 전혀 다른 뉴스. 저희는 줄여서 전다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센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뉴스였죠. 바로 곽성문 한국방송공사진흥원, 줄여서 코바코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바코 사장 내정 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취재한 지가 꽤 되는데요. 크로스 체크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민청학년 사형수였던 전직 그 철도공사 사장 이철 씨가 곽 후보는 중앙정보부 뿌락지였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뿌락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오마이뉴스의 정치부 에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십니까?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목소리 왜 힘이 없으세요?
네, 에이스란 말에 또 다리가 풀리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녹음 상태가 좋은데 네, 오늘은 실내에 저번에는 야외에 있었는데요. 네. 실내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내서 아, 들어와 있습니다. 드디어 장소를 찾아내셨구만요. 네. 네. 잔디밭은 아니다. 네, 어디입니까, 실내? 네? 실내 어디예요? 모처? 네, 실내 모처입니다. 이 비공개입니다. 예, 상당한 장소를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코바코 신임 사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그 사실 이분이 내정됐다는 어떻게 이분이 내정이 됐는가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도 상당히 좀 구구절절 나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신임사장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인데요. 네. 이 코바코 사장이 공석이 된 거는 지난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창 전 사장이 7월 7일 날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공석이 돼가지고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곽성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정가나 정치권에서 계속 나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정보부 프락치 네. 논란 그리고 2005년에 그 맥주병 사건 이것도 양말, 상당히 유명한 네. 사건이죠. 네. 맥주병 투척 사건. 네. 네네. 벽에다가 맥주병을 던져가지고 그- 파편이 사방을 튀었다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측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활약상은 없습니다. 이 네. 곽성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요번에 이제 2012년 대선 과정 등에서의 관련성은 없는데 네. 과거에 2004년부터 해서 17대 국회의원 하는 내내 이제 친박계로 분류가 됐고요. 네.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 이제 당내 대선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그 시절에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 썼던 전형적인 이제 반이 그리고 친박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친박도 여러 갈래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네. 이분은 원박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조 네네. 박근혜 측. 예, 뭐 이렇게 지역구도 대구입니다. 대구죠. 예. 네네. 그런데 어찌됐든 친박이긴 게 범친박인데 네네. 이 범친박이라서 코바코 사장에 내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최근에 이런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단순 친박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로 내정됐다라고 보기엔 좀 약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끼어 들어가는 톱니바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아직 수면 밖으로 확 드러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되게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권 실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정윤회 씨,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시절 그 비서실장이었죠. 네. 이분이 이제 이 곽 전 의원이 코바코 사장에 내정되는데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얘기는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의 7시간 문제 여기에도 연루돼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정윤회 씨가 네. 실제로 코바코 사장 내정에도 상당한 힘을 썼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사실 근데 이거는 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곽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처음 등장하지만 네네. 사실 7월 7일 날 이원창 전 사장이 이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거의 2달 동안 이 공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 중요한 자리라지만 네. 사장 공모를 2달 동안 이제 공석으로 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이전에 한 차례 네. 이 공모 과정에서 이 낙점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 돌았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 조원규 서울광고기획이라는 곳의 부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낙점됐다는 이야기가 처음 된 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정윤회 씨가 이 조원규 서울광고기획 부사장을 낙점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 곽성문 후보 이전에 1차 공모에서 낙점된 걸로 알려졌던 조원규
그 부사장, 네. 서울광고기획 부사장이라는 이 조원규 씨 때부터 그러면 정윤회 낙점설이 정치권 안에서 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돌았습니다. 돌았고 이 사안은 뭐 보도도 됐던 사안입니다. 보도도 됐었어요. 네네네. 아, 정윤회 네. 씨의 최측근으로서 정윤회 씨가 이제 힘을 썼고 네. 그래서 이 조 씨가 이제 조 부사장이 낙점이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네. 이 조 부사장이 이제 코바코 내부와 또 이제 뭐 국회 또는 이제 광고 업계 등등에서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그분이 그러시냐 안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뭐 계속 이제 언론 노조도 되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일단은 무산이 됐으니까 다시 지금 또 계속 사장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근데 그 저희가 들은 정보는 네. 이제 곽 전 의원께서 네. 어떤 지인들의 모임 자리에서 이 조윤혜 씨가 자신의 어떤 코바코 사장 자리에 힘을 썼다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라는 게 저희가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이를테면 정윤회 씨가 정권 실세다라는 게 막 알려지면서 일정 정도 이제 그가 가진 힘과 관계없이 약간 그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정윤회 씨의 뭐 능력과 역할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를테면은 곽 전 의원도 또 조원규 씨도 본인들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약간 뻥카? 네네. 뭐 이런 네. 것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뭐 자기가 그런 가능성은 어쨌든, 없습니까? 네. 예. 자기가 사장을 하고 싶은데 네. 뭔가 확실한 세기를 받고 싶어서 그런 소문을 자가 발전한 거 있는 아니에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두 사람 다 너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정윤회 씨는 뭐 석 달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바꾼다면서요? 네, 제가 수소문에서 받은 정윤혜 씨 번호가 3개가 있는데요. 3개요? 전화번호만 네네. 3개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아. 정윤혜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번호로 이제 수소문에서 3개를 받았는데 네. 하나는 없는 번호고 2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개월마다 전화 문자 보내지 문자. 네,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네, 곽 전 의원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요. 아주 잠깐 통화가 됐습니다. 네. 잠깐 통화가 돼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찰나에 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말도 시작했지도 않았는데 뭘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이제 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네.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통화가 더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최 기자하고 같이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곽 전 의원이 자신이 이런 코바코 사장에 내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정윤회 씨가 있다라는 얘기를 동창회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오픈해도 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그 동창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정도면 상당히 친분이 있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본인 스스로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정도로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연락을 취했는데요. 네. 그분들께서도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그것도 나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굉장히 난감해했다는 거죠. 네, 그랬죠. 기자회가 직접 취재를 시작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얘기할 수는 없고 난감하니까 전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면피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곽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자질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도 돌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전문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인물이고요. 네. 사실상 낙하산 전형적인 낙하산이죠. 네. 근데 아직 뭐 이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된 건 아니니까요. 내정설이 돌고 있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현재 코바코에서는 그러면 이분만 그 곽 전 의원만 단독으로 내려보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네. 2명의 이사가 그러니까 코바코 현 이사가 네. 사장의 그 사장 공모에 지금 후보로 같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코바코 이사 2명, 그러니까 총 네네. 토탈 3명이 사장 후보로 올라와 있고 이 공모 절차가 끝나면 셋 중에 한 분이 사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느냐? 이걸 굉장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자, 색깔 있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는 제가 녹음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개그맨이 출연자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인터뷰가 살짝 길어요. 재밌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의 미국 출장 때문에 이 인터뷰는 지난 17일 서울시내 한 행사장에서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마지막 일정이시죠? 오늘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편안하게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시장님 뵀어요. 어디서 뵐게요? 아니 그 천연대 거기서 만나지 않았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걸 기억하지 내가 네. 애까지 네. 있었잖아. 아니 뭐 그래서 그 애가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컸다 안 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경력이 있어 아직.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벌써 참여연대가 20주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NGO 출신,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님은 처음 가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시장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게 25살 때였습니다. 네. 계산이 다 바로 나오네. 근데 지금은 지금요? 10년, 거기다가 10년 훨씬 지났죠? 10년이요? 네. 아니 20년이죠. 20년? 그렇게 됐나? 예. 이야. 저도 그때 생각이 나요. 박 시장님 그때 이제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참여연대 딱 그 사무실에 그 용산에 저희가 또 이게 사창가 한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무실에서 매일 오시면 전화하시면서 형님 이거 좀 형님 이 그림전 하는데요. 참여연대 도와주십시오.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여연대 20년을 좀 돌아보시면 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참여연대가 무슨 그렇죠. 일을 했는지. 근데 참여연대 없는 대한민국과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국회보다도 더 입법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당이 한 것보다는 더 많이 했죠. 나도 우연히 봤는데 무슨 석사 논문에 보니까 14대 국회인가 내가 그때 사무실장 하고 있을 때 그 4년 동안에 130개인가 법안을 청원해서 그 중에 75개인가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안까지 포함하면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일을 했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렇죠. 또 청렴 한국을 여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부패방지법, 뭐 이런 그 후에 이 주주 운동이나 주주의 권한을 완전히 바꿔낸 정권고래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수없이 그때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느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발의해서 주변에 몇 사람 동의를 얻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서울역 청량리역에서 맨날 서명운동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몇십만 명 모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님이 늘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걸 간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벌어서 못 서울시 고쳤지.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할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뭐 아이디어 100개는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셨던 기억이. 그리고 일단 파일 그 30 파일을 저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 한 1000개 됐지. 아 1000개 됐어요? 네. 아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 그럼요. 1000개요? 이야,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은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언론과장님 옆에 계신데 몇 개?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간 게 아니 그때는 50명밖에 안 됐잖아. 네. 근데 지금은 본청에만 16,000명에 예. 구청 산하기관까지 다 치면 한 46,000명, 47,000명이 되는데 네. 아니 1대 47,000이잖아.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봐야 그게 뭐 이렇게 호수에 돌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도 힘들다고 다들 야단이야. 네. 그 언론과장님이 고개를 못 드시네요. 근데 서울시장이 되셔서 이렇게 시민운동가였던 시절을 회상하면 그때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으십니까? 그때가 좋죠. 왜 그때가 좋으셨어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막 시키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막 직접 가서 막 뭐 하는 거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예? 예. 물론 그때도 사무처장이나 다 그 이렇게 총괄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바닥에서 뭔가 막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나 집중해서 딱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그러기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죠. 왜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그 이슈가 여기는 많고. 뭐 참여연대도 물론 그 시민운동의 종합 백화점이라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여기는 더 많죠. 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지하철 타고 갔죠. 네. 또 세수 샤워했죠. 네. 그 물 누가 생산합니까? 지하철 누가 관리합니까? 다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네. 제 생활의 모든 것을 시장님이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숨쉬는 공기조차도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려고 종합계획 만들고 뭐 몇백억 투자해서 지금 미세먼지 20% 줄이기로 한 거 이런 게 다 우리 정책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는 거지. 네. 1000만 서울 시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남자 박원순, 이렇게 좀 명명하면 될까요? 가슴에도 품고 다니고 머리 위에 모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럼요.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다니고 뭐 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 시민들과 호흡하는 서울시장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현안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해볼게요. 그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어제까지 그 프리오픈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난 기간을 좀 어떻게 잘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뭐 이제 언론은 뭐 온갖 뭐 시비도 걸고 뭐 다 그러시지만 그 사실 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시민들을 설득해 갈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뭐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이후에 네. 지금 몇 달 됐죠. 네. 그동안 뭐 수많은 전문가 회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거쳐서 지금 또 그걸 반려하고 또 중간에 수정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뭐 대체로 이제 정리는 돼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또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홍콩의 그 산사태 방지청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방지 시스템을 만든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expectation management.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재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허하게 네.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대 수준을 낮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하자면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늘 이제 우리 곁에 있었던 지난 사고들을 보면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재난이라기보다는 사실 인재에 의한 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의 책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밑에 무슨 뭐 초고압 석촌 변전소가 있어서 이것도 뭐 무슨 감전사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민 불안적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이제 세월호의 트라우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말하자면 세월호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신뢰가 도저히 생겨나지 않는, 믿음이 사라진 뭐 그런 사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성장을 위해서 또 속도전을 해온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더 중요했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재난조차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라. 너 늦게도 좋으니까 제대로 해라. 이런 말보다는 너 빨리 해. 빨리 끝내.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는 감수하는 이런 사회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세월호가 있었던 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제1호 때만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노력을 다해도 사실 시민들은 아마 마음껏 신뢰를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내 옆에서 반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박창근 교수. 네. 그분은 뭐 정말 내가 모셔보니까 진짜 줄기차게 반대하더라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원들하고 뭐 내가 동경도 같이 네. 가서 술도 한잔하고. 네. 왜냐면 공무원들과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장님 술을 잘 못 드시는데. 그래도 내가 술자리는 끝까지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주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면 물론 네. 그러는데 그래도 술자리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니 그 박창근 교수라는 분이 사대강도 네, 계속 반대하신 계속 분이고 반대하셨죠. 서울시에 와서도 뭐 줄기차게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나는 널 모시고 다녀. 네. 그런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맨날 반대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박창근 교수가 오케이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도 이제 이 시민위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제가 존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네. 현장에 가본 기자들에 따르면 뭐 현장에서는 전혀 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이게 뭐 어떤 건지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일종의 불안의 연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가 둘인데요. 엄마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당분간 잠실 근처는 가지 말자. 그리고 잠실에 집 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긴 그럴 해요. 때 잠실에 집을 사야 돼. 아 그렇군요. 땅 투기에. 왜냐면 다들 그렇게 안 온다니까 네. 가격이 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부동산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입소문들이 이제 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 붕괴가 돼버리면서 누구도 못 믿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학생들, 청소년들 여론조사 했더니 국가가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무려 한 17% 정도만 국가가 날 지켜줄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회인데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게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지려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정치 전반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수성과 경각심과 또 그만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뭐 또 세월호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그 상황심리 네. 역추돌 사고도 있었고 또 도곡역 그 화재 지하철 네.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 이 지하차도 네. 싱크홀. 우리는 싱크홀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네. 이제 동공 내지는 함몰 도로 함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도로 함몰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큰 인사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코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각심과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이중 삼중의 방음막을 쳐라.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이 사고가 완전히 사고로부터 안전해지는 데는 우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돈이 필요해요. 네. 이게 예컨대 그 도로 함몰만 하더라도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하수관거가 노후화됐다. 네. 지금 30년 이상이 된 게 서울에서만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뭐 거의 1조를 투자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문제니까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어쨌든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마이다스의 손처럼 딱 땅에 손대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씩 해결하고 오고 또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서울이 이제 거대 도시가 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집집마다 지하 1층도 파고 2층도 파고 또 건물들을 팠잖아요. 그다음에 지하도도 만들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지하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땅 흙도 있고 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우습게 그냥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막 그 위로 다 퍼오려고 나니까 지하 수위가 쫙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건천화된 거예요. 네. 뭐 우리가 과거에 냇가라든지 샘물 뭐 이런 하천 이런 게 지금 사실 물이 다 줄었거나 없어졌잖아요. 네. 청계천도 그게 물이 흘렀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을 우리가 펌핑을 해서 물을 내려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지하 수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를 낮추면서 지하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지하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또 고민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를 헛되이 안 하려면 물론 이번에 뭐 인사사고가 났거나 무슨 그런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지하 세계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우리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요새 이제 공사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처럼 지하수를 무조건 뭐 터널을 뚫으면 물이 엄청 솟아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완전히 잘 발라서 그 지하수가 퍼내지 않고도 지하수는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하 수위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점점 복원해 갈 건지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인위적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로 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간의 얼굴을 한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일단 뭐 돈 되면 막 퍼가지고 막 빌딩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그렇기도 사고들이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사람의 목숨보다 그런 경제적 가치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임식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냐. 그게 바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중심인
그런 도시, 사람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게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직 시민운동가이자 인권 변호사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고 단지가 벌써 15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광화문 현장에서 신부님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문규현 신부님하고 문정현 신부님 두 형제분이 앉아가지고 시장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시장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이 기둥 봐라. 이거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릴 것 같아. 그러면서 저 텐트 천막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엄청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게, 그러니까 농성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좀 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한쪽에서는 폭식 투쟁하면서 뭐 피자, 뭐 100판 시켜가지고 먹고 뭐 햄버거 먹고 뭐 이런 젊은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시장님의 그런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농성자들도 근데 뭐 있던데요. 서울시가 사실 어떤 정파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광장이라는 것은 뭐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와서 뭐 무슨 축제를 벌이든 아니면 거기서 조용히 뭐 책을 읽고 가든 아니면 산책을 하든 아니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떠들더라도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우리의 원칙과 규정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용료도 내셔야 되고 네. 뭐 그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긴 내야 됩니다. 뭐 네. 그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광장 점거했을 때도 다 네. 돈 받으셨죠?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과를 다 했죠. 네. 그리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네. 쓰겠다는데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필요한 뭐든지 더군다나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옛날에 이 특수궁 앞에는 서울시가 아니고 중구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뭘 지원하고 싶었는데도 예. 못했죠. 쌍용차. 그렇죠, 쌍용차. 그렇지만 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은 저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일 많이 만나고 가셨는데요. 그때 그분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인권 변호사신데 이거 특별법 문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시장님이시지만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유혹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넘어갈 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월호라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발로 딛고선 그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에 뭐 발언을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당히 큰 사고가 있을 뻔한 그런 것들이 서울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잘 처리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면서 결단하는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자체에 있어서는 제가 뭐 몇 군데서 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에 와 있는 유가족들 저희들이 잘 보살펴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심지어는 제가 세월호의 이 여러 우리 추모의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 여러 많은 추모의
이 시설들이나 또는 사진들이나 네.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용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거 다 수집하고 모아두라. 그래서 진도든 아니면 안산이든 네.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면 네. 다 줘라. 만약에 안 한다면 서울시라도 하나 만들어라. 기념관을요. 네, 저는 우리가 이 참혹한 사건이 사실 오래도록 기억돼서 다시는 이러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을 경계하고 하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터무니없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끔찍한 접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굶고 있는데 거기 와서 야 폭식 투쟁하자. 그래서 정말 그 물과 소금만으로 하는지 실험 단식을 해보자. 뭐 그리고 또 저 군산인가요? 어디에서는 뭐 그 소변을 갖다가 농성장에 붓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테러를 오줌 테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뭐 이런 뭐랄까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 중에 네. 사실은 뭐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그 세월호가 처음 일본에서 들어올 때 그 평형수를 제대로 네. 뭐 저걸 안 했다든지 또 평형이 지켜지지 않게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이런 우리 사회의 인식과 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정신적 수준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신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한 나라의 수준은 또 운명은 결국은 그 국민들의 수준과 국민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네. 그런 사회의 수준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에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런 어떤 야만적인 행각은 사실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래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네. 보세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배낭 그래도- 하나, 운동화. 네, 그래도 탁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시민들은 저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과연 당선이 쉽게 될까? 네. 왜냐면 내가는 저쪽에서는 뭐 큰 무슨 어마어마한 뭐 토목 사업을 해야 된다, 잠자는 서울을 깨워야 된다, 네. 막 그랬잖아요. 네. 시민들이 혹시 저런 슬로건에 넘어가면 어떡할까? 저 그런 생각을 사실 속으로 조금은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고 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신뢰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어둠도 있어야지 또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늘 저는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시민운동가 시절에는 뭐 그러니까 약간 한 뭐 그 정말 좁쌀만한 그 개인 자랑에 대해서는 절대 입도 뻥끗 안 하시더니 그게 가장 큰 변화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이상하게 봤고 네. 나는 절대 정치 못하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나. 그거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나. 네, 근데 어느샌가 막 너무 공격만 하니까 나도 내 자랑을 조금은 해야지. 네.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 밥 한 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간답게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 돈 없으면 완전히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이야, 사회야. 야 이러면 차라리 진짜 조금만 마련되면 이민 가버리지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점점 더 뭔가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윤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을 차별화하고 차등화하는 세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우리 헌법은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막상 많은 법률과 네. 또 제도와 또 행정이 사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죠. 저는 사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저는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없는 네.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정부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교육 못 받고 그러면 대를 이어서 결국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소득이 제대로 못 가져지고 그리고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서울을 딱 보면 한강변의 좋은 경관에는 다 부자들의 아파트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가면 그런 곳이 공원이거나 또는 박물관이거나 공공건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런 공공성이라는 게 서울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런 한강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강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저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받아야 되지만 남용은 허용되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이제 시설 잘해갖고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계약 1년 지났다고 바로 나가라고 하면 또 권리금까지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해주는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제대로 된 그 공익적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정부가 공공기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법령이나 제도나 행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정말 정의롭게 형평에 맞게 뭐든지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정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없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법령이나 제도나 행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그 삶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서 원천적으로 누구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50m 앞에 가서 하고 누구는 제일 그 이제 출발선에서 하게 되면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제도들이 많죠. 그런 걸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훨씬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많은 이 기회를 저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비서들한테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명색이 23조의 예산과 또 이렇게 4만 6천 명의 우리 직원들과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도 세상을 못 바꾼다면 우리 다 한강으로 가자.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한강으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서울시 안에도 이렇게 그 노동의 격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산 콜센터의 노동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뼈 아픈 얘기들만 다 주워와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다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그 이분들이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은 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다 뭐 모세의 기적처럼 다 바뀔 수 있으면야 제가 뭐 4년 지금 이제 7년을 하게 되는데 7년간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 딱 하고 끝내고 나가죠. 뭐.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다산 120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위상이냐면 말하자면 서울시가 위탁한 그런 어떤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7,000개가 넘는 위탁 업무를 네. 우리가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 120에 근무하는 한 500여 명의 직원들을 우리가 직고용하면 네. 그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일단 걸리는 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행부가 네. 딱 그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액 임금 비제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의 숫자를 딱 제한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그 무슨 뭐 공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뭐 하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우리가 1단계는 서울시 본청과 네. 산하투자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 2단계로 우리가 지금 다 직고용하는 방식으로 예. 다 했죠. 그래서 지하철에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네. 다 지금 그 지하철 공사의 자회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직고용이 돼 있죠. 네. 정년이 보장되고요. 정규직으로 다 변환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일부는. 근데 어쨌든 계획은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가장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 다산 120 그 경우에는 정말 감정 노동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근무 조건은 전에보다도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도 제가 딴 데를 안 가봐도 거기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죠, 몰래. 미리 예고 안 하고. 예고하고 가면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쓰니까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더 힘들게 만들어. 네, 이게 제가 언젠가 어디 한 군데 갔더니 한강사업본부인가 갔더니 그 노조위원장이 뭐 나중에 나오는데 시장님 다음에는 좀 예고하지 말고 오세요. 우리가 석 달 전부터 청소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진짜 심각해요. 네.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10월 말인가 나오게 네.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했더니 직고용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다시 해라. 다시 해라. 그래서 그것도 용역 기관조차도 그 노동조합, 다산 120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지정을 했어요. 네. 이 정도 그래도 제가 시장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그래서 괜찮은 아마, 시장님이신 네. 다산 콜센터 그 노동자들이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거 아니다 이런 반발은 없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아니 왜냐면 노조 그 조합장들하고 지난번에 또 언젠가 가서 식사도 같이 했고, 네.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각 조직마다 또 사회 구성 요소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이렇게 갈등 해결이 잘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학생들이 계속 반대 시위를 그거는 서울시가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진작 해결했죠. 폐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당장 폐쇄 명령하죠. 네. 근데 이거는 불행하게도 네. 그 농림수산부 장관의 관할 일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왜 근데 농림수산 그게 아마 마사회, 그러니까 말산업, 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네. 그 마사회고, 네. 그리고 마사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산업의 주관자인 농림부 장관이 네. 책임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산업하고 뭐 관계가 물론 거기서 돈 모아갖고 마을산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완전히 도박 그렇죠.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주택가에. 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을 해라.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해서 바꾸라고, 네. 바꾸도록 노력하라고. 네. 저는 지금까지요,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우리 뭐 법이 이렇습니다. 마치 법 앞에서는 완전히 그게 큰 장벽이 돼갖고 더 이상은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요새는 저한테 혼납니다. 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죠.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하는 데는 그러면 그 민원인이 그걸 가서 하란 말이냐. 그렇게 저는
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힘들어요.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마무리 질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하얀 막 백지가 와 있어가지고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장님과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아니, 장윤선 기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 하려고요. 저 무시하고 가세요. 그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 사실상 그 야당이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질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야당이냐, 이게 목이다 메이네. 이게 야당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주저앉았고, 또 당대표 하시던 분은 느닷없이 탈당 선언을 했다가 또 오늘 스스로 거두시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야당만 있어도, 야당이 야당답게만 활동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냐라는 비판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답답하죠. 네. 근데 이제 뭐 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 좀 그래도 올라갈 일이 좀 뭐 남지 않았을까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뭐 제가 사실 지금 여기서 용을 써봐야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뭐 여의도 정치는 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저는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뭐 제가 그 당 대표님들한테는 사실 그런 요청이라 그럴까, 그런 아이디어라 그럴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가끔은 드렸어요.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근데 그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시민들을,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뭐 내려놓기, 버리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이 고통을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고 뭔가 공감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셔라. 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신가 봐요, 다들. 네, 좀 저는 뭐 우리가 시민운동 하듯이 네. 사실 뭐 우리 장 기자도 잘 아시지만 참으로 많은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네. 제대로 서울을 바꿔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정당이 가지고 있는 또 큰 권한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언론이 늘 주목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일들도 계속하면 사실 시민들이 저는 굉장히 환호하고 감동받고 지지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런 이 감동받는 정치를 못할까, 이런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16일이죠.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 또 이제 그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나서야 되고, 뭐 세비도 반납해라 뭐 이런 센 얘기를 하셔서 국회가 살짝 발끈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끌고서 좀 해결해야 되는 몫은 사실 대통령한테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어떻게 세월호 국면, 뭐 이렇게 꼬여있는 정치 현안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자꾸 제가 주제 넘은 얘기를 아니요. 하도록 아니, 시민으로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민으로서. 네, 시민으로서. 네, 그렇게 다들 봐주실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왜 사실 뭐 이 광화문이나 또 그 청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이 유족들이 정말 이렇게 뭐 단식까지 하면서 뭐 오직 바라는 게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줘서, 사실 뭐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지만, 그렇죠. 이 국회가 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또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날 추석 연휴 때
좀 연휴가 시작되는 날 좀 걸어 나오셔가지고 청운동에 있는 그 주민들, 저 유가족들 이렇게 좀 껴안고 너무 고생 많았다. 네.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가서 추석 지내고 성묘하시고 그러셔라.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꿈인가 봐요. 너무 가슴 아픈 꿈인데요. 네. 저희는 정말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해서 그냥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막 갚고 막 이러는 뭐 그런 민족인데 그 만나자고 그냥 그분들 보면 요새는 이렇게 얇은 담요를 덮으시지만 최근까지도 그냥 뭐 비닐 한 장 덮고 이제 그마저도 막 경찰이 뺏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소란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모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납이 좀 되십니까? 뭐 이 정도 하시죠. 네. 그 시장님 이게 마지막 현안인데요. 그 최근에 흡연자들이 거의 폭동 직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담배값 인상 때문인데요. 한꺼번에 2,000원 올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저는 흡연자는 아닌데요. 그리고 전 사실 개인적으로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값을 확 5만 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끊게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서울시 재정에 아까 뭐 무슨 그 지하 세계를 새로 개조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해서 이게 뭔가 좀 재정에 도움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담배값 인상분은 저희 서울시에 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중앙정부로 다 갑니다. 그래요. 중앙정부가 60%를 가져가고 40%가 시로 오나요? 구로 오나요? 시하고 구가 나눠 가지나요?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뭐 담배 피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갖고 뭐 그 돈으로 사실 세금을 거두고 네. 서울시가 뭐 그 세금 쓰는 건 좀 사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실 담배를 안 피도록 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서울시를 검연의 도시로 만들고 이제 꼭 그렇다고 뭐 죽어도 난 피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작은 흡연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저는 뭐든지 한꺼번에 또 하면 여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죄송하지만 흡연자들, 애연가들은 뭐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세금도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왜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담배 깍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게 사실 유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잘 만들면 안 돼요. 네. 지금 뭐 심지어는 지금 담배 소송이 또 2차로 네,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또 근데 문제는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또 담배를 이게 생산하는 게 사실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KNG인가? 네. 네. 병 주고 약 주고. 네. 그래서 참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희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이렇게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벌 법인세 같은 건 다 놔두고 부자감세 하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공공성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형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세상 가만두면 막 그런 빈부격차나 이런 게 이렇게 강화되니까 네. 오히려 정부나 또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그 간격을 줄이고 사실은 이런 뭔가 이런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세금 정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보통 직접세,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은 그런 누진 과정을 통해서
그 이 차이를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간접세는 누구나 내고 네. 더군다나 담배 피고 뭐 또 무슨 저기 이 간접세들 물건 뭐 네. 식품 사 먹고 예. 하는 것들은 과자에 붙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라면에 일반 서민들이 붙는 많이 사 먹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그것도 아주 그 지금 뭐 아주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이 면세나 감면 제도를 개혁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그건 역시도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잠자는 네. 국회의원을 지금 다 깨우러 갈까요, 저희가? 뭐 좋은 방법이죠, 네. 시장님. 네. 예. 그 조만간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지금 3년이 됐잖아요. 네. 그 보궐선거까지 치면 아직 미국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유럽도 갔다 왔고 중국도 한 2번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서울시가 지금 한 30개가 넘는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네.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도 강화하고요. 이번에는 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외교협회에서 강연도 하고 몇 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MOU도 체결하고 월드뱅크하고 뭐 여러 이런 또 민간 기관하고도 저도 하고요. 또 하나 유엔에서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한 시장들 간의 회의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아니 그 어마무시한 그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총 기간이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되시는 건가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열흘. 열흘인데 열흘. 뭐 새벽 비행기 왔다 갔다. 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 그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20개 정도 일정을 소화하시고 뭐 이렇게. 뭐 부지런히 아마 뛰어다닐 겁니다. 예.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만 하시면 너무. 글쎄 말이에요. 아쉬운 나도 거 구경하고 싶고 좀 쉬고 싶죠. 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장님께서 근데 사실은요. 저녁 있는 삶을 좀 허락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천만 시민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네. 저는 가끔은 저녁도 포기하시고. 네,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정이 사실 또 어떤 날은 텅 비어 있으면 좀 서운해요. 이게 완전 중독이야. 그 일정이 텅 빈 날 시장님은 뭘 하세요? 저는 산 가죠. 어디 산에 아니 주로 무슨 지리산 종주 이런 걸 하시잖아요. 어. 제가요 그 청취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처음 등산화를 사게 하신 분이 바로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그 늘 지리산 종주를 다녀야 돼요. 같이 일을 하려면. 이번에 10월달에 갑니다 지금. 아, 서울시 간부들이 다 가고요. 네. 제가 그 보통은 이제 북한산을 가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건질건질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금요일 날 밤 10시 반까지 일 다 하고 네. 딱 그때 출발해가지고 진주 쪽으로 가서 중산리 지리산 네. 기슭에 있는 중산리 가서 도착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2시 2시 반. 그때부터 딱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기 천왕봉에 네. 일출 딱 보고 네. 그리고 내려와서 토요일 오후에 서울에 딱 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어딜 갔다 왔는지. 그 산속에서 아무도 안 만나셨습니까? 뭐 딱 모자 눌러 쓰고 갔죠. 연예인처럼 위장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그 밤에 가서 부위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이러는 일은 사람- 가끔 있죠. 예. 내가 북한산 갈 때는 모자 눌러 쓰고 내가 늘 누군가는 옆에 있잖아요. 예. 혼자 있고 싶어서 정말 몰래 빠져나가서 정말 이렇게만 고개 팍 숙이고 모자 쓰고 그러고 이제 딱 내려올 때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택시 딱 타고 어디 가자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뒤를 싹 돌아보면서 네. 변장하셨네요. 아니 예전에 시민운동 하실 때는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비도 안 받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일 많았죠. 네. 요새는 어떠십니까? 요새는 택시 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예, 그럴 때는 그랬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택시비 안 받으시려고 막 싸웠죠. 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북한산을 오가는 모자 쓴 아저씨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박원순 시장이니까 빨리 쫓아가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깜깜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시장님, 저희가 장윤선의 팟짱 새로 시작한 방송인데요. 끝으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본래 장윤선 기자는 짱이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아마 짱으로 곧 등극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굵고 짧게 가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점점 길어져서 큰일입니다. 어떻게든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츠물레님 말씀대로 댓글을 자주 달면 냉장고 세탁기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팟짱 쭉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후원자가 많아지면 냉장고 세탁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끼리 정말 아름다운 꿈 부푼 기대를 해보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계속 컨텐츠 또 뉴스 알맹이로 승부하는 팟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윤상 기자 할 말 없어요? 말을.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